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인 내일 밤엔 1년 중 가장 작은 보름달이 뜹니다. 오는 10월에 뜰 슈퍼문보다 면적이 약 23% 작은 미니문이 뜨는데 가장 둥글게 보이는 시각은 밤 9시 30분쯤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 탑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측은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할 때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며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딱히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수습본부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우선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을 지휘하는 광역응급상황실 개소를 앞당겨 다음 달 초 4개 권역에서 가동합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수가를 2배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을 임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단체 행동으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4년과 2020년 의료계 파업 때도 관심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계속되며 진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업무 비중이 컸던 응급실 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과부하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진료과 가운데 한 곳이 응급실입니다. 당직 등 전공의 업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 때문에 빈자리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응급실 몇 번 갔는데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오지 말라고 아예 그래가지고. 응급실 병상이 꽉 차게 되면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중증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대체 투입된 교수와 전임의들의 피로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학병원의 수술 취소나 연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에서도 수술 지연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미뤄진 수술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는 사이 진료 공백과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특히 서울 큰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방 주민들의 고충은 더 큽니다. 예정됐던 입원 치료가 취소돼 이틀 연속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외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애타는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틀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변경돼 외래 진료처럼 하루 만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첫날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500km. 한 번 오갈 때 6시간 넘게 운전하는 수고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더구나 다음 치료 일정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대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모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남편이 세포 이식 수술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느닷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밀릴 수 있으니 조금 미리부터 대기를 걸어놓자, 병실을. 이런 상황인 거고, 이식센터에서는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하니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남편의 치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착점이 없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안에 있는 인질 옆에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안에 갇히면서 생업조차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역의 병원들도 갈수록 의료 대란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으로 전공의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의료진의 업무 피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광주 광역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속속 도착합니다. 올해 고3이 되는 딸을 둔 엄마는 아침에 갑자기 딸이 쓰러져 다쳤는데도 제때 치료가 되지 않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이렇게 환자들을 조치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전공의 500여 명 가운데 70%가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이 아니거나 장기 입원 환자 등은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면서 일단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1개 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24시 다 풀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안이 좀 커지면 우리 보건소도 조금씩 근무 시간을 좀 연장할 계획이고 공공병원에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전공의 자리를 채워야 하므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 전에 수술을 받고도 돌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잘 돌아가야겠지 왜 큰일인 거예요. 요즘 당장 약을 안 먹으면 대부분 충격이 와버리는데 언제나 끝날려고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항암 예정이라서 입원 예정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지금 취소되고 한 번 와서 입원해서 검사해야 될 거를 지금 3번째 와서 검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검사하고. 군 병원의 응급실까지 민간에 개방됐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이 아니라 동시사직이라는 형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도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는 이마저도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000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하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내일은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새해 행운을 기원하던 민족의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일 뜨는 달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1년 중 가장 작은 보름달 미니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상들은 설보다 정월 대보름을 더 큰 명절로 여겼습니다.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고 색이 있는 오곡밥을 먹고 단단한 부롬을 깨며 안녕을 빌었습니다. 지신밟기와 쥐불놀이, 줄다리기, 차전놀이 등 전통놀이도 대보름에 행해졌습니다. 이날 뜨는 보름달도 크다는 의미를 넣어 대보름달로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큰 보름달이 아닌 유난히 작은 보름달, 미니문이 뜹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져 그만큼 달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위치인 원시점 부근에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 미니문은 오는 10월 17일 밤에 떠오를 슈퍼문보다 지름은 약 12%, 면적은 약 23% 작습니다. 지역별 미니문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독도 17시 43분, 강릉 17시 55분, 부산 17시 58분, 서울 18시 3분 등입니다. 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시각은 밤 9시 30분쯤. 이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평소보다 작지만 밝고 둥근 예쁜 보름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GOS가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할 때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과 달리 GOS를 소비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며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도 하다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 신청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초저가 제품이 많은 만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하시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센터 규모를 늘리고 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이며 다음은 중국이라는 중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연구기관인 위와 인구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중국은 양육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6.3배로 74,800달러, 약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6.28배, 영국이 5.25배, 뉴질랜드 4.55배로 조사됐고 일본은 4.26배, 미국 4.11배, 독일 3.64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K-팝이나 K-푸드만큼은 아니지만 K-스포츠도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D 카메라를 통해 간단한 동작으로 신체를 진단하면 AI가 500여 개가 넘는 동작 가운데 필요한 운동을 추천해줍니다. 임상을 통해서 근육 감소와 당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확인했는데 기술이 알려져 이 회사는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움직임을 측정해주는 섬유 센서를 개발해 운동할 때 입는 옷과 보호대에 적용했는데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세스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시작해 아시아 3대 스포츠 레저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은 올해 스포엑스에는 국내 스포츠 산업을 대표하는 350여 개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스포츠 기업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파리올림픽 패럴림픽 특별관이 설치돼 신규 정식 종목인 브레이킹 공연 등이 펼쳐지고 최근 인기 스포츠로 발돋움한 프로당구도 전시관을 마련해 조재후와 차유람 등 스타들을 앞세워 K당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산업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려 50여 개 기업과 미래의 스포츠 산업 일꾼들에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많은 양질의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개막해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엔 3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8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매출을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서울시는 명동 입구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 광역버스가 줄줄이 서 있는 정류소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명동 남대문 세무서, 강남, 신논현역 등 광역버스 노선이 밀집한 정류소를 대상으로 정류소 신설이나 위치 노선 조정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명동 입구에는 광교 정류소와 명동 입구 B 등 2개의 정류소를 신설하고 총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합니다. 신규 정류소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선박과 부딪힌 다리가 무너져 버스 등 차량 5대가 함께 추락했습니다. 다리를 따라 설치된 수도관이 함께 끊기면서 섬 지역에 식수 대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시간, 선박 한 대가 해상 교각과 부딪히자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립니다. 기둥 사이에 걸친 빈 컨테이너선 안엔 끊긴 상판과 추락한 버스 잔해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바지선에서 크레인을 동원해 물에 빠진 차량을 끌어올립니다. 听到那个声音被震醒了，我们看到桥那个车过去的就垂直往下了。 중국 남부 광저우의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수로를 잇는 리신사대교에서 사고가 난 건 새벽 5시 반쯤. 당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와 오토바이 등 차량 5대가 함께 추락했습니다. 3대는 컨테이너선 위에 떨어지고 2대는 물에 빠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버스에 승객들이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리를 따라 섬 주민 7,000명에게 공급되는 수도관이 함께 끊겼다는 겁니다. 미완공 다리로 물차를 보내 기중기로 섬 마을에 들여다 놓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当地的居民也是开着车拿着大桶小桶来这边取水，整个取水过程呢是已经持续了将近大半天了。 길이 787m, 너비 9.8m 위에 왕복 2차선 도로가 깔린 리신사대교는 1992년에 건설됐습니다. 2022년 9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선박 충돌 방지 시설 공사가 늦춰진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广东省交通运输厅又一次发布公告，将该作业有效期限延期至2024年8月31日。公告内均未提到工程延期原因。 앞서 지난 2019년에도 광둥성 허유안시에서 47년 된 다리가 폭우 뒤에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해 10월엔 장수성 우시, 2년 전엔 후베이성에서 과적 차량 탓에 고가도로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앞서 중국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배송 지연이나 환불 거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업체가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하루빨리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